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좋겠어요. 팩트에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밤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냥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럼. 아니죠.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럼?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떨어진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성, 그러니까 소수성이 30%, 40%를 넘어야 된다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좀 다음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소수성을 성소수라고 잘못 표현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제가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얘기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던데 그건 한참 몇 년 전에 다 해명한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날 그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아니 삼으시는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2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0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천교육 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바로 몇 가지 더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4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건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사과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장된 문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럼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이고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권영국 후보께 발언 시간 드립니다. 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예,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부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은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건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의 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 그랬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봐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수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그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우려를 해서 이렇게 되겠냐.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그 헌법 8조 잘 아시죠? 네,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로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혁이나 개헌을 진행한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김문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그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잠깐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고.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주장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식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또 최근에는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또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고.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주장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하고 마시고 있-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어떤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냥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럼?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계속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